반갑습니다. 제2외국어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2외국어 선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소도스카이의 최상원입니다. 닉네임은 심중인입니다. 제2외국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문과생들한테 해당되니까 뭐 이 설명은 이과생들은 들을 필요가 없죠.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리 카페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를 보면 뭐 혼돈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제2외국어가 서울대 문과 학생들한테는 필수인데 수시에서는 지균 학생들한테만 필수로 응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이나 기회균형은 그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응시 지정 능력이라는 게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최저 등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 등급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연세대, 고려대까지 생각하면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서 제2외국어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정시죠. 정시에서는 제2외국어가 작년부터 서울대는 2등급 이상이면 만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등급이 나오든 2등급이 나오든 똑같은 거죠. 감점이 없는 것이고 3등급부터 감점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찬가지인데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 점수를 국어, 영어, 수학처럼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백분위를 활용하죠. 백분위를 표준 점수로 이렇게 바꾸어서 대학 자체 내에서 산정한 점수 값으로 해서 바꾸어서 한다고 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백분위가 잘 나오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유불리가 극심한 것이 제2외국어인데 표준 점수가 높고 낮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분위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는 뭡니까? 백분위는 나보다 못한 학생들이 100%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00% 중에서 자기의 위치를 뜻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등 정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사탐 한 과목으로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 대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탐 두 과목 보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를 보면 총 3과목이 쉽게 이야기해서 탐구 3과목을 보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뭐 2과목을 점수로 제출한다고 했을 때 제2외국어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탐 영역에서 한국사가 필수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좀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온다든지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로 연고대 지원 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제2외국어의 그 응시 인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6월 달에 발표가 또 될 거고 9월 달에도 발표가 되겠지만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과목별로의 선택 그 인원 숫자들은 차이가 좀 있죠. 과목별로. 그리고 6월달, 9월달에 비해서 수능에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6월, 9월에 비해서 배 이상 많다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냥 쉽게 보면 이렇죠. 6월달과 9월달의 응시 인원은 비슷하지만 배 이상 수능 응시 인원은 많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6월 달부터 보는 학생들은 제2외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보겠죠. 보는데 물론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2외국어를 수능 응시 인원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늦게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묻지마 식으로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합하는, 즉 늦게 준비했거나 아니면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제2외국어에 유입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어느 정도로 유입되는지 보면 이 6월 응시 인원, 9월 응시 인원, 수능 응시 인원을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보면 아랍어와 베트남어에서 수능 때 굉장히 많이 응시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수능 제2외국어 응시 인원의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을 하는 것은 베트남어와 그 다음에 한자가 되겠죠. 물론 다른 과목들도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베트남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아랍어나 베트남어는 준비를 늦게 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수능에 제2외국어로 응시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수 분포들을 한번 제2외국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수 분포들을 보면 이렇죠. 일단 이 그래프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요.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그 각 점수대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그 65점 만점이 여기서 몇 명 정도라는 겁니까? 20명 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61점 정도에서는 110명 정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높은 점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 M자형 형태의 독일어 점수 분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수 구간에서 딱 중간 정도 하게 된다면은 점수는 중간이지만 100분위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분위는 이 많은 학생들에서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니까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여기 나보다 못한 학생보다 많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수는 중간이지만 100분위는 이렇게 5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 분포는 이렇고 대체적으로 6월달 평가원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9월 평가원 독일어 수능 모양이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의 변화를 주는 것은 그 두 가지 정도의 뭐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응시하는 응시 인원들의 그 성격, 즉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지 이런 어떤 성격의 차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독일어 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뭐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뭐 조금 상위권이 많았나요? 네. 그렇지만 워낙 이 응시하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으로 6월, 9월 수능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어 6월, 9월 11월 수능까지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일본어도 좀 많이 보는 외국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면 점수가 좀 골고루 분포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9월달은 좀 쉬웠나요? 좀 잘 본 학생들이 좀 많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점수 분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인원수가 매우 적은 그 제2외국어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도 보면 하위권이 좀 많네요. 상위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수능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재작년까지죠. 2013년도까지 있었던 가장 인기 있었던 아랍어의 구성입니다. 이게 X축이 뭐라고 했죠? 표준점수죠. 이 표준점수는 원점수를 이제 평균 값을 대입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점수 평가 기준인데요. 이걸 뭐 원점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이 뭐 만점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0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점자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본다면은 하위권이 굉장히 많은 제2외국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제2외국어의 그 형태랑은 다르죠. 그래서 반 정도 맞아도 100분이 전체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반 정도 맞아도 100분위는 높게 나오죠. 100분위가 높게 나오니까 당연히 등급은 따기가 쉬운 과목이 되겠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이렇게 나왔는데 9월달에 어떻게 나올까요? 9월달에도 비슷하죠. 수능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능 때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서 이렇게 됐죠. 올해는 뭐 아랍어보다 더욱더 베트남어에 더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아랍어나 베트남어는 그렇게 준비된 학생들이 많이 결합하지 않는다. 6월 달에도 보면 아랍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베트남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응시하고 있다는 거죠. 즉 베트남어나 아랍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도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이렇게 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어랑은 틀리죠. 다른 외국어는 원래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만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한두 개 틀린 학생들이 종종 보였으나 베트남어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랍어도 마찬가지고 이 모양이 9월 달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11월 달에는 아주 여기에 뭐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베트남어는 반 정도 이렇게 틀려도 반 정도 점수를 맞아도 앞에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100분위 따기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한문들은 뭐 골고루 점수가 분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9월 수능에서 제2외국어 점수가 각 점수대별로 얼마씩 분포하는지를 봤습니다. 원점수대로 더 확인 작업을 하면은 그렇죠. 2등급 요거는 등급입니다. X축은 등급이고 Y축은 이제 점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 컷 원점수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독일어 2등급이 몇 점까지냐면 44점. 44점이면은 뭐 3문제 정도 틀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42점. 스페인어는 46점. 2등급, 즉 2등급은 서울대에서는 정시에서 감점이 없는 점수대니까는요. 중국어는 42점. 그 다음에 일본어 45점. 작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4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3문제 정도 안팎으로 2등급 선이 결정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어를 보면은 아랍어는 1등급이 44점까지고 2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21점이니까 원점수 21점이니까 반이 25점이죠. 만점이 50점이니까 반 틀려도 2등급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2등급 이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점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 따기가 쉽다. 그리고 어떤 외국어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지 않겠죠. 쉬운 문제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반 정도 맞으면 서울대에서는 감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죠. 21점이 2등급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점 이상만 맞으면 원점수로 베트남어도 서울대 정시에서는 감점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문은 이제 44점까지였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 무조건 이제 베트남어나 아랍어를 선택해라. 뭐 제가 이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어나 아랍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는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2외국어에 대해서 공부해 놓은 것이 있다든지 학교에서 또 주력해서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면 그 과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두 문제 또는 뭐 두세 문제 정도 틀리는 제2외국어가 있다면 그것을 뭐 흔들리지 말고 선택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는 더 좋고, 그런데 이제 잘하는 과목이 특별히 없다면은 뭐 베트남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어를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없다면은 베트남어를 선택해라. 그리고 베트남어는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2외국어에서 뭐 감점 없이 또는 좀 대박이 터져서 탐구 과목에서 불리한 것을 정시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